사방팔방으로 무기 구걸에 나서고 있는 푸틴의 다음 목표는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나라에게서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산 장갑차가 전장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을 도입하여 전장에 투입하였으며 이란과는 자폭 드론과 대공 시스템을 맞교환하면서 자국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도입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었다며 이들의 무기 거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도입한 무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한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고 북한과 이란은 각각 러시아에게 얻어낸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며 국제사회의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쳐온 중국이 뒤로는 러시아를 지원한 정황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은 향후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란은 둘째치고 한국과 휴전 상태인 북한, 언제든 북한을 이용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이 러시아와 야합하는 것은 북중러의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데요. 점점 뻔뻔해지는 북중러의 군사무기 원조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장갑차 지원을 두고 지금까지의 무기 거래와는 다소 다른 반응이 흘러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해준 장갑차가 볼리비아 쿠데타에서 온갖 성능 문제를 일으켰던 GFB-05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전에서 중국산 특유의 허접한 성능을 인정받은 GFB-05마저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국은 지원을 빙자하여 사실상 고철 쓰레기를 러시아에 떠넘긴 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로 급파된 중국의 고철 장갑차 GFB-05의 허접한 성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도로 앞에 주저앉은 장갑차로 2명의 군인이 다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바퀴 안쪽을 살피며 무언가를 고쳐보려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한 병사는 움직이지 않는 바퀴를 두고 달래보는 듯한 손짓을 거듭하고 화가 난 다른 병사는 주저앉은 장갑차 바퀴를 걷어차며 문제를 해결하려 안간힘을 써봅니다. 하지만 두 병사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퍼져버린 장갑차는 끝내 다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당 장갑차는 중국이 제작한 GFB-05 장갑차로 볼리비아 쿠데타 당시 허접한 성능을 드러내며 전 세계의 망신을 독차지했는데요. GFB-05 장갑차는 도로 연석과 부딪힌 이후 조향장치가 망가지며 작동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선에서 험지를 돌파하며 병력을 수송하는 장갑차가 일반 차량도 넘어갈 수 있는 도로 연석에 걸려 멈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당시 사건은 중국산 무기가 얼마나 허접한 성능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입증된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조차도 대테러용으로 개발했으나 자국의 대테러 부대에는 해당 차량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경찰에서만 쓰이고 있을 정도로 형편없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볼리비아, 타지키스탄, 소말리아 등으로 수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착되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체체는 GFB-05 차량을 지급한 사진과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중국산 장갑차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앞에서는 중립적인 척 연기를 하며 뒤로는 러시아를 지원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사실상 고물이나 다름없는 장갑차를 러시아로 넘긴 것입니다. 반면 하나의 무기가 아쉬운 러시아는 북한, 이란에 이어 중국에게 무기를 구걸하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를 두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무기 지원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사회가 이번에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갑차 성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형편이 없다 보니 이를 두고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의 변수로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지원을 두고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졌다고 규탄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해준 GFB-05 장갑차는 볼리비아 사태가 아니더라도 장갑차로서 마이너스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FB-05 장갑차는 승무원 2명과 수송병력 7명을 탑승시킬 수 있으며 주무장으로는 12.7mm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속도는 도로에서 시속 100km 주행이 가능한 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장갑차로서의 방호력은 7.62mm 구경의 소총탄을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록 대테러 작전을 염두에 둔 경장갑차로 분류되어 있지만 엄연히 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장갑차의 제원이 이러한 수준이라면 수치상의 제원부터 매우 부족한 성능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의 한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가전 등에서 병력을 보호하고 신속한 투입을 목적으로 GFB-05 장갑차를 투입하고 있지만 약한 방호력은 우크라이나 대전차 무기에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장갑차로 분류된 GFB-05가 겨우 7.62mm 수준의 방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데요. 한국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K808 장갑차는 12.7mm 구경의 총탄도 방어할 수 있으며 7.62mm 수준의 소총탄을 방어하는 건 K151 현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K151 현마는 장갑차가 아니라 소형 전술 차량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GFB-05 장갑차는 같은 부류의 장갑차가 아니라 한 체급 더 낮은 전술 차량 수준의 방호력을 보유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겨우 소총탄 수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장갑차가 각종 대전차 화기와 중기관총이 즐비한 전장에서 버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장갑차가 갖춰야 할 기동성도 매우 형편없는 수준인데요. GFB-05 장갑차는 전투 중량 5.6톤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의 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장갑차치고 매우 가벼운 중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지 않은 최고 속도입니다. 한국의 K808 장갑차는 17.5톤의 전투 중량을 보유하고 있어 GFB-05 장갑차보다 3배 수준의 중량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로 동일합니다. K808이 승무원을 포함하여 12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을 포함하여 9명의 병력이 탑승하는 GFB-05보다 탑승 인원도 많고 중량도 훨씬 많이 나가지만 최고 속도는 동급의 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 중국산 장갑차의 엔진 성능이 매우 형편이 없고 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운전병을 포함하여 8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고 약 6톤대의 중량을 가진 K151 현마는 최대 130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더해지면 중국제 엔진의 볼품없는 성능이 더욱 돋보입니다. 어쩌면 중국 무기의 엔진 문제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육해공 모두의 고질병일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외에도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무장체계 역시 한국보다 빈약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FB-05는 12.7mm 기관총을 주무장으로 활용합니다. 12.7mm 기관총을 장갑차의 주무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역시 중국산답게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은 K808 장갑차와 K151 현마에 모두 K4 고속유탄 기관총을 탑재할 수 있어 중기관총을 보유한 중국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4는 40mm 유탄을 분당 최대 350발이나 발사할 수 있으며 40mm 유탄은 10m 반경의 유효 살상 범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중기관총과 비교가 불가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K112 이중 목적고 폭탄을 사용하면 50mm 관통력을 확보하여 적의 장갑차도 파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화력의 차이는 7.62mm 소총탄 정도를 방어하는 데 그치는 GFB-05가 전장에서 K4 고속유탄 기관총을 장착한 K151 현마를 마주치게 된다면 한 체급 위로 분류된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형 전술 차량에 격파당하게 되는데요. 명색이 장갑차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장갑차를 상대하기는커녕 전술 차량보다도 못한 성능을 보유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볼리비아 쿠데타 사건에서 검증된 것처럼 GFB-05는 툭하면 수시로 고장을 일으키며 무기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라 할지라도 신뢰성이 낮으면
하면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성능도 떨어지면서 신뢰성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도저히 쓸 수 없는 장갑차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다급한 마음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 다수의 GFB-05 장갑차를 전장에 배치하고 있지만 드러난 성능 재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산 장갑차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제작이 되었으며 중국은 자국도 쓰기 싫은 장갑차를 처분하려고 러시아를 이용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실정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자국의 무기가 최고라는 허황된 스펙을 자랑해왔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각종 정보를 통제하는 공산국가답게 무기체계의 정확한 성능 재원을 은폐하고 입에 발린 미사역으로 자신들의 무기를 포장하고 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답게 부족한 성능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에 투입된 GFB-05는 더욱 많은 망신을 당할 일만 남았는데요. 부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모든 중국산 장갑차들이 파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7일 타이곤 사우디 영상입니다. 현재 중동의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차륜형 장갑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과의 무력 충돌과 국경 지역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차륜형 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가 후티 반군을 작은 규모의 테러 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후티 반군은 미사일까지 운용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골칫거리였던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능이 뛰어나고 강력한 장갑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성능 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무를 도입할 때 사격 지휘 장갑차로 이미 타이곤 30대를 도입한 바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도 타이곤의 성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런 배경이 타이곤의 사우디 수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타이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3세대 차륜형 장갑차로 재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 중량 21톤, 주행거리 800km, 최고속도 110km/h, 수상 최고속도는 8km/h이고 탑승 인원은 11명입니다. 등판 능력은 60%이며 방탄 패널이 차량 측면, 탑승칸 바닥, 바퀴 윗부분, 구조물, 엔진룸, 차량 전면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타나그 레벨 3급의 하부 지뢰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8kg의 폭약 폭발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세미5형 하부 보호판을 통해 대지뢰 방어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타이어는 주행 환경에 따라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가 적용되어 있고 럼플렛 타이어라서 손상돼도 일정 거리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장으로는 7.62mm 기관총 RCWS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RCWS는 30mm와 12.7mm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 중 병력들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충격 저감, 좌석이 설치되어 있고 상부에 해치가 있어 긴급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는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이유로 무기 금수 조치가 빈번한 유럽 무기와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중국산 무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대신 신뢰할 만한 성능과 빠른 납기, 유연한 기술 이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대한민국의 타이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국에서 여러 종류의 장갑차를 도입하여 무기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장갑차를 교체할 경우 사업 규모가 최대 10조 이상이 될 수도 있어서 사업 수주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K방산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타이곤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 수도 있는데요. 타이곤은 과거 우리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는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장갑차 현지 시험 평가에서 타이곤은 미국의 스트라이커 등 여러 경쟁 모델을 제치고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총 10개의 후보 모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타이곤은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타이곤을 대폭 개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방호력 부분에서
지뢰 및 즉석 폭발 장치로부터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호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특성상 지뢰 및 IED 공격이 빈번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동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과 강력한 엔진을 장착할 계획이며 병력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공간을 확장하고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형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내건 조건들을 보면 첨단 통신 장비,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의 첨단 기능과 지속적인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 기술 이전 및 현지화 등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장갑차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의 타이곤 덕택에 사우디는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발표한 비전 2030을 통해 국가 전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왕세자 빈 살만의 지휘 아래 시작된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의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해 왔으나 비전 2030을 통해 자국 내에서의 무기 생산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자국산 무기 구매에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위산업 육성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를 통한 대규모 투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산업은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방위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양한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통해 국제방산 시장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의 국산화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의 무기체계는 높은 기술력과 오랜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2030년까지 무기 국산화 비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무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을 주저하지 않으며 필요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례로 2011년에는 2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었던 F-15SA 전투기 84대, 구매 및 F-15S 70대, 개량 계약에 294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또한 헬기 180대 패키지 구매에는 최대 1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로는 300억 달러를 지출하는 등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며 각국의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 시장을 꿈의 시장으로 여깁니다. 이와 관련해 고무적인 것은 현재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냉랭해져 사우디는 미국 무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대안으로 대한민국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우디 육군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노후화된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사우디 육군의 주력 전차인 미국산 M1A2S 전차는 성능이 제한적이며 특히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2성급 전차인 M60A3와 AMX-30SA도 도입된 지 40년이 넘어 전량 대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차들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K2 전차와 같은 현대적인 전차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1,500대 이상의 전차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갑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육군은 걸프전전에 도입된 M2A2 브래들리 장갑차와 AMX-10P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타이곤이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해군 역시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해 전력 증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우디 해군의 주력 전투함은 알 리야드급 호위함 세척과 알 마디나급 호위함 내척, 바드르급 초계함 내척인데요. 이들 함정은 모두 노후화되어 신형함 도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이 설계한 수출형 호위함 HDF 3800SA와 스텔스 선형의 초계함 HDF-1400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우디는 내척의 중형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인데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장보고 3 배치2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 해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역시 현대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노후 장비 교체와 신형 무기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우디 공군은 F-15CDS와 토네이도 IDS 계열 전투기 약 230대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KF-21이 유력한 후보 기종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사우디 육군과 방위군이 보유한 노후 대공포 약 400문을 대체할 무기체계로 한국에 적어도 방공체계 BO2가 유력한 대체 후보로 고려되고 있으며 노후화된 단거리 대공미사일 약 1600발의 대안으로 BO2와 한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2 패키지 형태로 수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재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한국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추후 K방산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